자, 엄청 센 제목을 걸었는데요. 김학의 게이트 최대 핵심 과연 뭘까요? 이 지점을 놓치면 우리는 검경의 고스톱에 놀아나는 신세가 된다. 이 센 제목에 어울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목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승리와 정준영이 커피라면 윤중천은 TOP, 무지무지 악당이란 얘기입니다. 지방 건설업자 중천산업개발 회장이라는 명함을 박아놓고 다니는 이 윤중천은 폭력, 마약, 강간, 뇌물 등을 일삼는 최고 수준의 범죄인임과 동시에 권력과의 결탁 측면에서도 또 최고 수준을 자랑했기에 김학의 사건 이전까지 그토록 많은 범죄 행각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벤츠와 동영상 CD 7장. 윤중천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그 발단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윤중천과 그의 아내 김모 씨가 어찌된 이유인지 윤중천의 연인이자 온갖 가지 피해를 윤중천에게 당하고 있던 피해자인 권모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맞서서 권모 씨가 2012년 11월에 약물에 의한 강간, 협박, 재산 갈취 혐의로 경찰에 윤중천을 고소하게 됩니다. 연인 권모 씨, 피해자 권모 씨가 갖고 있던 벤츠 승용차를 갈취한 윤중천이 이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녔는데, 이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동영상 CD 7장이 발견되었고요. 이 동영상 CD 안에 원주 별장의 온갖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고, 그 동영상 안에 김학의의 모습이 포착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김학의 게이트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탄생하게 된 발단을 이루는 겁니다. 3번, 윤중천이 범죄를 저지를 때 썼던 극악무도한 방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인, 마약, 강간, 협박, 노예화, 집단 강간, 이런 사이클입니다. 먼저 타겟이 되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건설사 회장 신분을 알려서 모델 혹은 사업적 제안을 미끼로 해서 자리를 만듭니다. 이 자리에서 피로회복제라고 속여서 마약이나 물뽕을 먹이고 기절시킨 후에 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둡니다. 그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여 별장에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또 마약을 먹인 후 집단 강간하는 이런 사이클을 밟는 거죠. 그리하여 30명의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여러 명의 정재계 거물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별장 난교 파티라고 불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일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에 의한 강간, 협박, 특수강간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건 일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1기, 2기, 3기, 4기로 4개의 시기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는 2013년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루어진 시기인데요. 이걸 하나씩 다 읽으면 상당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따로 또 정리를 해 드릴게요. 1월 초에 언론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권 씨가 윤중천을 고소한 때가 2012년 말이기 때문에 2013년 1월 초에 언론이 정보를 입수해서 동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3월 13일에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에 내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접대 및 동영상 촬영 의혹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법무부 차관에 결국 취임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3일 후에 내사 착수를 공개하면서 일이 커지고 점점 더 커져서 3월 20일에는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하였고 언론에 김학이라는 실명이 거론되자 3월 21일 취임 6일 만에 사표를 내게 되고 사건은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3월 27일 경찰은 김학의 등 10여 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만은 검찰은 김학의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하고 이에 맞서서 경찰은 3월 31일에 원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고요. 실제 과정을 정리하면 2012년 11월에 권모 씨가 고소를 했는데요. 권모 씨의 또 다른 지인 박모 씨가 벤츠 차량을 찾았어요. 윤중천에게서. 그래서 박모 씨가 그걸 갖고 있다가 트렁크에서 문제의 CD 7장을 발견합니다. 골 때리게도 이 CD를 갖고서 박모 씨가 권모 씨, 피해자 권모 씨를 협박합니다. 또 한편으로 경찰 수뇌부가 첩보를 입수하게 되고 동영상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고위 간부 한 명이 언론에 이 동영상을 슬쩍 흘립니다.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처음에 벤츠 차량에서 동영상 CD를 발견했던 이 박모 씨가 여러 곳에 은밀히 이 동영상 CD를 확산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때부터 검경이 수사권 전쟁을 벌이고 그 수사권 전쟁의 승리를 위한 시기를 저울질합니다. 누가? 경찰이 수사해서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빵 터뜨려서 검경 수사권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가를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학의가 입각한 후에 사퇴하도록 만들고 경찰은 계속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큰 무기가 되는 사건이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의 비호, 검찰 출신 김학의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한 방향에서 생겨나고 검찰은 그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이 3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5월 달이 되어서 윤중천을 조집니다. 만만한 게 윤중천이거든요. 6월 달이 되어서 김학의에게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김학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켰고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재신청 지휘를 하면서 체포를 못하게 합니다. 7월에 만만한 윤중천만 구속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11월이 되어서 검찰이 김학의를 소환 조사하지만 그러니까 2013년 1월에 시작된 게 연말이 되어서 겨우 검찰이 움직여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늑장 수사, 늑장 조사 그리고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은폐의 짓거리, 수사 방해의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11월 7일에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이상한 조직에서 11명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11월 11일에 윤중천 씨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노라라는 핑계를 대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하게 됩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년 동안 수사 아닌 수사를 하면서 결국 윤중천만 조지고 김학의는 무혐의 처분하게 됩니다. 11월까지 1년의 과정을 일기를 정리하면 경찰의 후속 공격과 검찰의 방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이 2기로 접어듭니다. 2기는 2014년 하반기입니다. 1기는 2013년 내내, 2기는 2014년 하반기, 이 2기에 검찰의 2차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검찰이 2차 수사를 하게 되었느냐? 7월 8일에
동영상 속의 또 다른 피해 여성 이모 씨가 검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권모 씨가 아니고 이모 씨가 검찰에 고소를 해서 검찰의 2차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수사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이모 씨가 분노하면서 사건 재배당을 해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이 되어서 이모 씨는 공식적으로 담당 검사 교체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고 결국 10월 달에 검찰이 담당 검사를 교체하여 재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만은 거기서 거기지 뭐. 검찰이 11월에 고소인 이모 씨를 소환 조사하였으나 결국 연말 말일에 무혐의 처분을 또 내리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 근거는 이거예요. 동영상 속 여성과 이모 씨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모 씨는 그 다음 해 넘어가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합니다만은 법원도 이모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재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 시기는 양승태, 임종헌 등이 상고 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와 너무너무 밀착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법원이 재정신청 기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묻힐 것 같았던 이 사건이 새로운 시기, 3기를 맞이합니다.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박근혜 정권이 촛불을 통해서 몰락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8년부터 2019년 초 3월 14일까지 3기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의한 2018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제가 3기로 잡았습니다. 왜 이 2019년 초가 3월 14일까지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연말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게 되고 이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함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검찰 과거사위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검찰이라는 글자는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검찰이 주어가 아니에요. 이전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검찰권이 남용되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몽땅 조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 검찰의 구린 과거사들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발족되고요. 그로부터 6일 후에 대검 진상조사단이라는 실행조사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 조사단 조직이 골때립니다. 검사 1인 외에 외부 인사 3인으로 한 팀이 구성되는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 조직의 구성 양식 자체가 매우 이상하고 꾸리꾸리한 겁니다. 법무부 아래에 이런 위원회가 발족되고 이 위원장이 변호사고요. 실행조사를 담당할 조사 인력은 검사 1인의 외부 인사, 검사도 있고 외부 인사, 즉 변호사나 교수가 섞이게 됩니다. 매우 이상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과거사위가 2월 8일에 사전조사를 권고하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12건을 사전조사해가지고 김학의 사건이 본조사 권고 의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해요. 그런데 6개월, 7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진상조사단이 조사 5팀이 조사를 했는데 부실조사 그 자체였고 피해자들한테 어마어마한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 교체 요구 의견서를 피해자들이 과거사위에 제출했습니다.
느낌 오시죠? 이 조직이 과거사위라는 조직하고 진상조사단이라는 조직이 한 몸이 아닌 겁니다. 묘한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위에 제출하니까 과거사위는 그냥 위원회일 뿐이잖아요. 실제 실행조사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O팀이 아닌 다른 조사팀에 사건 재배당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하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게 되고 조사기간 종결을 앞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사기가 펼쳐집니다. 2019년 3월 14일을 거치면서 상황이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상조사단이라는 거창한 이름과 다르게 진상조사단이라는 실행조사 조직 자체도 검사와 외부 인사로 쪼개져 있고 다시 과거사위라는 민간 조직과 실행조사 조직이 또 분리되어 있고 이런 속에서 다양한 의도, 다양한 실천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서로 그 내부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서로 반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 조직이 차일피일 시간을 잡아먹고 이제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던 이제 그만 심하이다 그러면서 때려치우려고 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전변이 일어나는데 3월 14일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 중에서 김학의 전 차관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선명한 영상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김학의 게이트의 핵심과 본질과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모든 앞뒤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사건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착해서 정의로운 마음에 우연히 이렇게 발설하고 발표하고 발언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월 15일에 그 다음 날에 진상조사단이 부랴부랴 김학의의 공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학의가 불출석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하여 3월 18일에 급격히 사건이 점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을 불러놓고 엄중한 진상조사, 방학선 사건, 방시일가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3월 22일에 김학의가 출국 시도하다가 걸렸죠. 그리하여 3월 29일에 검찰 특수수사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공식 명칭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라는 참으로 요상한 이름의 수사단이 발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5. 사건 요약, 사건 핵심,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흐름과 본질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유의미한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용하게 발생한 불길 턴오버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요. 원주 별장 사건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원주 별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어서야 온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 되었고 마침내 김학의 특검이 이야기되고 특수수사단이 꾸려지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사건은 수차례에 걸쳐서 영원히 묻힐 뻔한 위기를 겪다가 결정적인 또 다른 큰 사건 하나와 결정적인 조용한 발언 하나를 통해서 현재의 상태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 중 김학의 전 차관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선명한 영상이 있었으나 검찰이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민감용 청장의 이 발언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조사, 2차 조사, 그리고 진상조사단의 초기 조사, 1년 조사 다 하나예요. 한 단어입니다. 부실 수사. 그리고 민감용 청장의 이 발언 후에 달라진 수사 분위기,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민감용 청장의 이 발언 이후부터 김학의 사건은 미칠 듯한 급류를 타면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가장 뜨거운 사건이 되었고 결코 다시 식힐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민 청장 발언 다음 날인 3월 15일에 진상조사단은 김학의에게 공개 출석을 요구했고 김학의가 불출석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심상찮은 기운을 느낀 김학의는 딱 일주일 뒤인 3월 22일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발각되고 제지되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3월 29일에 김학의 사건 특수수사단이 발족되어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민 청장이 왜 3월 14일이라는 시점에 왜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경찰과 민 청장에게 있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버닝썬 사건입니다. 버닝썬 사건이 터져서 그 불길이 경찰을 다 태울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민 청장은 이 불길을 검찰과 연결된 김학의 사건으로 돌려야 경찰을 박살내려고 하는 검찰의 목줄을 쥐고, 버닝썬 사건은 검찰이 경찰을 박살낼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검찰의 목줄을 쥐고 경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그 버닝썬 불길을 김학의 불길로 바꿔야 됐던 것입니다. 버닝썬 사건의 불길이 그대로 경찰을 덮치면 경찰 창설 이래 최대의 풍비박산이 벌어질 그런 위기였던 겁니다. 버닝썬 사건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상교 씨에 대한 사실 단순 폭행 사건이 경찰의 폭행 사건이 되어버리고, 그리하여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 마약 투약 의혹, 탈세 의혹으로 번지고 승리라는 일반적인 정치에 관심 없는 수많은 국민들조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의혹이 있다라는 1차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의 절친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건이 터져서 사건이 2차 대폭발을 하게 되죠. 국민의 관심이 최초에 김학의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관심 또한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낙연 총리가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에 직접 언급합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 그런데 3월 11일 밤, 11일입니다. 14일부터 3일 전 11일 밤 11시에 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피해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 직원 한 명이 007 작전하듯이 몰래 찾아가서 정준영 불법 동영상 유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한테 안 주고 대검찰청에 넘겨주는 대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정준영이 카톡방에서 경찰청장인지 총장인지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고 곧바로
경찰은 그게 윤규근 총경이다라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일부러 발표를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날 3월 14일에 결국 그런 민 청장의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3월 5일에 이러한 이낙연 총리의 지시 이후에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에 특히 11일 밤 11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의 수사자료 일체를 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아마도 11일 밤 자정부터 이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모종의 결심을 만들고 3월 14일에 민 청장이 국회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였다. 저는 그렇게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의 불길이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색으로 제가 표현하였다시피 태우지 못하는 불길. 이제 잔불만 남은 사건. 1차 조사, 2차 조사, 그리고 진상조사단의 하나마나한 조사가 거의 종료 시점에 다가올 적에 한켠에서 승리, 정준영, 버닝썬, 경찰, 수뇌부 게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타오르면서 경찰을 향해 마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경찰이 신의 한 수, 민감용이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 뜨거운 불길이 각도를 꺾으면서 김학의 게이트라는 불씨를 어마어마하게 살려내면서 버닝썬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김학의 게이트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커져서 검찰을 향해 그 불길이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검경의 전쟁, 검경의 놀이 속에서 사건이 이상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건 중에 어느 하나도 국민이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주고받으며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파멸을 막자 이러면서 뭉개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사건 중 어느 하나에도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그렇게 뭉개는지 안 뭉개는지 서로 봐주는지 두 눈 부릅뜨고 노려봐야 합니다. 둘이 더 서로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문장들을 국민적 상식으로 공유하고 유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희 검찰과 경찰의 시커먼 속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서로 짜고 봐주는지 예의주시하고 노려보겠다. 끝까지 수사해서 서로의 암세포를 도려내라. 이런 문장들이 국민적 상식으로 공유되고 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두 사건 모두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가 국민 다수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